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찐팬들이 기다리는 작가님을 또 모셨어요. 저희들에게 애니어그램을 좀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작가님, 김연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잘라TV 오랜만에 출연하는 김연경 작가입니다. 네, 엄청 기다렸어요. 네. 작가님 너무 바쁘세요. 공부하시느라고 바쁜 거 알기 때문에. 네,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 때만 좀 시간이 나서 제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저희 사실 애니어그램이 어느 별에서 왔니 그 책을 읽고 나서 계속 작가님 팬이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또 되게 기대하면서 들을 것 같습니다. 네. 더덕님 애니어그램 스터디도 계속 진행해 주시고 계속 네. 약간 위잘라TV의 애니어그램을 많이 이제 전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책을 저희 부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제 애니어그램을 주제로 해서 이제 그 애니어그램 각 유형마다 9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좀 맞는 어떤 음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애니어그램 각 유형별 이제 그 느낌이랑 맞는 그런 음악이나 음악가를 소개해 보자 이런 거를 이제 컨셉을 잡았었는데, 사실 보면은 어떤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작가들 있잖아요. 뭐 미술가, 뭐 그냥 문학 작가 아니면 이제 뮤지션들 보면은 그 작품 세계를 쭉 보면은 대충 애니어그램 유형이 나오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애니어그램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격이잖아요.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런 거는 사실 모르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딱 잘 나오는데 네. 오히려 세계관 같은 거는 애니어그램이랑 가깝기 때문에 훨씬 그게 잘 보이는 면이 있어서 네. 뭐 가사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한 뮤지션이 가사를 이제 싱어송라이터라면 쭉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몇 번인지 대충 보여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있는 거는 가사를 분석하면 되니까 그냥 쉽게 그냥 가요로 뭐 제 아이돌 좋아하니까 아이돌 음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작가님한테는 쉽죠. 저희한테는 안 쉬워요. 그래서 오늘 참 방송은 참고로 애니어그램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야지 이 애니어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의 전에 방송을 들으시던지 해서 네. 근데 애니어그램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론적인 거 빼고는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사실 느낌이 중요한 거라서 예,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애니어그램이. 그냥 설명을 막 하면은 그렇지,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예, 설명을 아무리 읽어서 이론을 숙지를 해도 이 사람이 이 느낌이구나를 모르면은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글씨로 전해지는 그 미묘한 차이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거고. 맞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느낌 와요, 사실은. 맞아. 공부 안 해도 되게 근본적인, 정말 그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사를 분석하려니까 이제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제가 또 괜한 일을 벌렸는데 저희는 참 좋은데 작가님은 이제 클래식 음악은 네. 이제 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사가 없기도 하고 또 요즘 어떤 유행이나 그런 거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그 뮤지션들마다 개성이 있어요. 작품새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클래식을 사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막 클래식 애호가까지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애호가 아닌가요? 근데 왜냐하면 클래식은 더군다나 어떤 음악 하면 그 음악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클래식 음악은 그 음악가들 거의 다 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가 너무 좋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대 음악가들은 사실은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워낙 유명하고 다 옛날 분들이니까. 맞아요. 생애 전반도 다 뭔가 그쵸. 기록으로 있고. 그죠. 다 완결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말하자면.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그리고 클래식은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왠지 어렵고 따분하고 접하기가 어려우신데 또 뭔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쉽게 또 그 클래식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클래식 음악으로 해보자라는 근데 너무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그 방대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역시 네. 작가님 뭐를 이렇게 디깅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죠?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할 거는 아니었는데 원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또 재밌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클래식 전문가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막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막 클래식 진짜 좋아하시고 전문적인 분들이 들으시면은 되게 좀 어설프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애니어그램 그 성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방송이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겸손하게까지. 네. 무서워. 네. 클래식계 그 음악계가 엄청난 정말 방대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진행은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 이제 애니어그램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1번부터 9번까지 대충 이제 이런 유형이다 대충 설명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각 유형마다 제가 대표적인 클래식 작곡가를 2명씩을 선정을 하고 네. 그분들을 왜 선정을 했는지 이제 대충 얘기 드리고 그분들 이제마다 음악을 하나씩 해서 네. 18곡이죠. 그러니까 한 유형마다 2곡씩이니까 빡세죠? 대단하세요 정말. 왜 이렇게 빡세게 했을까?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그걸 못해요. 성격이 요거는 J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MBTI의 J. 저는 5번 유형이고 우리 이제 더덕님 3번 유형이시고 네. 우리 기피디님 저랑 같은 5번 유형이신데 요거는 네. 성격 유형이랑 상관없이 심한 J가 있어가지고 뭐 하나 대충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빡셈. 콘텐츠 면에서는 너무 좋죠. 그렇죠.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합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 네, 재밌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1번 유형부터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번 유형을 이제 대충 이제 어떤 건지 브리핑을 해 드리자면 사실 두 분은 어느 정도 애니어그램 알고 계시니까 네. 1번 유형은 일단 장형이고요. 본능 중심 유형이고 내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근데 1번 유형은 세상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원칙주의자죠. 굉장히 강직하고 완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요령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자기 확신과 이제 진짜 자기의 그 원칙에 따라서 자신과 세상을 통제하려는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어떤 혁명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1번 유형으로 처음에 이제 제가 딱 이제 생각이 난 게 이제 의지의 대명사. 네, 베토벤인데, 네. 베토벤은 이제 가장 유명하고, 사실 클래식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베토벤 다 알고, 맞아요. 베토벤 음악도 당연히 알지만 이 사람은 음악뿐만 아니라 뭐 악성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의 성인. 근데 이분은 그냥 캐릭터 자체도 워낙 특이해서, 뭐 베토벤 바이러스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 그 베토벤의 성격이나 캐릭터 막 그 사람이 남긴 그런 재밌는 일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영화도 진짜 많잖아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네, 드라마틱하죠. 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아는 것들이 귀가 청력을 상실했는데 사실 젊은 나이에 한 40 정도부터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위대한 곡들을 작곡하고 네. 꺾이지 않는 그런 불굴의 의지의 거의 대명사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불굴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약간 8번 유형적인 느낌도 있어요. 8번 유형도 이제 의지의 대명사잖아요. 네. 완전 장형 오브 장형. 네. 전형적인 장형이 8번이다 보니까 진짜 내 의지로 세상을 바꿀 거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은 뿌셔뿌셔 하는 게 이제 8번이기 때문에 네. 8번이랑 1번이 그래서 사실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베토벤은 1번 중에서도 좀 약간 8번 느낌이 강한 1번이기는 해요. 왜냐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보통 1번들은 좀 강직하고 딱딱하고 좀 약간 범생이 꼰대 느낌의 요런 느낌이고 이제 8번은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자기 욕망에 자유롭고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베토벤은 처음에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는 8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모든 이제 작곡가들이 정확하게 뭐 5번에 넣었다고 이 사람은 5번으로 추정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 음악이 이제 5번 느낌이다. 이런 거로 이제 다 정확하게 그렇게 든 건 아니라서 네. 베토벤은 저는 1번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처음부터 8번 작곡가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번 작곡가 생각 안 나면 베토벤 그냥 8번에 넣어야지. 충분히 이제 8번 느낌의 사례로 쓸 수 있는 곡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8번 작곡가를 찾기도 했고 네, 2명 찾기도 했고 아무리 봐도 제 베토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싹 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역시 그냥, 역사 또 전공하시는 그냥 너무 1번이라 1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정말 불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연애도 엄청 많이 했고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 아세요? 본 것 같아요. 예, 옛날 영화예요. 네. 그 베토벤이 이거는 이제 실제인데 베토벤이 이제 죽고 나서 베토벤이 이미 살아 생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고 그런 사람인데 죽고 나서 이렇게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한테 근데 이름을 안 써놨어. 막 엄청 불같은 사랑을 고백한 편지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베토벤이 연인이 여럿이었어요. 야, 이 사람은 결혼은 안 했어요. 예, 결혼이 잘 다 안 됐어. 그래서 연인 여럿이 도대체 이렇게 열정적인 이 러브레터 붙이지 못한 러브레터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 연인들한테 얘다 뭐 이러면서 썰이 있는데 뭐 그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는 그게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제수 씨였다. 이제 제수 씨는 좀 금단의 사랑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 제수 씨였다는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정말 근거가 희박하고 그냥 드라마틱하니까 그렇게 영화를 만든 건데 아무튼 이 정도로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1번 유형의 그런 꼰대 이미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베토벤은 확실히 1번 성적 유형이었어요. 그 이제 그 3대 본능적 변형이라고 이제 성적 본능, 자기 보존 본능, 사회적 본능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세부 유형이 있는데 네. 1번 성적 본능 1차죠. 1번 성적 유형은 역유형이라고 해서 그 1번의 본성,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통제하려는 그런 본성과 그 성적 본능, 그 불타오르는 뭔가 하나 합일되고자 하는, 몰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제 부딪혀서 긴장을 좀 만들어내는. 그래서 1번 성적 유형은 언뜻 보기 1번 유형처럼 안 보이는 그런 유형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생애를 쭉 보면은 일단 성격이 진짜 굉장히 이제 인격적으로 위대한 분이지만 성격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는. 인격과 성격을 이렇게 분리해서 또. 다르죠. 어떤 진짜 인류가 존경할 만한 그런 강직한 의지와 정말 꺾이지 않는 그런 걸 보여준 사람이지만 성격이 좋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다혈질이고 정말 굉장히 완고하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다 싸우고 다니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일 아시죠? 베토벤이 그 나폴레옹 그 영웅이라는 그 교향곡이 있어요. 베토벤 교향곡 네. 중에서 그거를 원래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썼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그 자유 평등 박애 사실 그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의 시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이제 전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 존경해서 이제 헌정하려고 썼다가 이 사람이 황제에 올랐네? 나폴레옹이 뒤통수를 친 거 나폴레옹 8번이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 원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짱 먹고 싶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무 베토벤이 홀딱 깨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거를 찢어버리고 나폴레옹에게였는데 원래 나폴레옹이었는데 제목이 그냥 영웅으로 바꿨대요. 그냥 가상의 영웅이라는 존재에게 바치는 걸 바꿨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네. 작품이 아깝긴 했나 보네요. 그럼요. 찢어버리기에는. 그럼. 그 나폴레옹이 나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마 1번 유형 중에서 그 이제 3대 본능적 변형에서 성적 본능을 1차로 쓰고 아마 두 번째는 사회적 본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본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발도 되게 넓어서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그런 음악가들, 유명한 음악가들, 뭐 모차르트, 하이든, 살리에리, 체르니,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랑도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때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그 민주주의 요런 이념이 이제 유럽을 막 휩쓸던 시대여서 사실 이제 이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 클래식의 약간 역사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무슨 주의 요런 네. 것까지 살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토벤은 이제 고전주의, 고전파의 기수인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서양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시작이 르네상스 이후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중세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그냥 종교적인 모든 게 다 종교적이고 개인의 취향이나 뭐 이런 뭐 내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예술가가 내 얘기를 한다. 요게 이제 그 이후에 성립이 된 거라서 사실 그 전에도 음악가들 다 있었죠. 미술가들 다 있었지만 다 왕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거에 소속돼서 그냥 기술자처럼 일하는 거죠. 뭐 이거 작곡해, 뭐 찬양해야 되니까 이거 작곡해, 뭐 이거 감독해, 이거 만들어, 뭐 그러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고전주의부터는 프리랜서 작곡가들이 이제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고 나는 예술가야. 나는 내 거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귀족 니네가 뭔데 너네 그냥 타고난 거지. 나는 내가 재능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뤄냈다. 약간 이런 식의 그 프리랜서 예술가로 살면서 아니 그래도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그런 귀족은 귀족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런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나도 몰라.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나이 많으면 일단 이제 존경하고 이제 유교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족을 봐도 인사 안 하고. 근데 귀족들은 또 뭐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뭔데 너 지금 나한테 싸우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는 뭔데? 너 뭐 그냥 후작 아들로 태어나서 후작인 거지. 난 베토벤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엄청 싸웠대요. 오, 진짜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럼 궁중음악가 그 궁중에서는 별로 대접을 받기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쵸. 근데 이제 이때는 이미 요 조금 전에가 모차르트거든요. 요거 조금 전에가 모차르트인데 모차르트가 최초의 프리랜서 작곡가였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모차르트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실 모차르트는 원래 궁정음악가로 시작을 했다가 얘도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얘도 이제 매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7번인데 그래서 아이씨 내가 재능 있고 뭐 이런데 아이씨 귀족들 맨날 하라는 것만 하고 있고 별로 제 감각도 없는 애들인데 때려치워 이러고서는 나와서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을 했는데 이 모차르트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자기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면 본인이 영업도 해야 되고 재정 관리니 뭐니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쵸.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돈도 많이 못 벌고 되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가난해가지고 치료도 제때 맞아 생활고에. 근데 이제 베토벤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차르트 정도는 아니어서 나름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 사람은 사회적 본능도 뛰어난 사람이고 워낙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해도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막 아프고 뭐 돈도 많이 번 건 아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57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대 치고는 그렇게 일찍 죽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장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귀가 안 들리고 아파도 죽기 직전까지 위대한 음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의 이런 생애를 보면은 1번 유형이었던 게 확실하고 네. 그래서 베토벤의 사실 뭐 유명한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음악이 가장 이제 어울릴까? 우리가 1번 느낌 확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제일 유명한 게 역시 운명이죠. 운명 교향곡에.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할 때 정말 운명이 내 문을 두드려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그 작곡가가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리는데 그렇지만 굴하지 않겠다. 나는 이겨낸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음악이어서 그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한 10분 정도 돼요. 네, 이 베토벤이 그 불멸의 연인이 뭐 제수 씨였다는 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수 씨와의 사연이 되게 깊긴 깊었어요. 베토벤이 제수 씨를 엄청 싫어했거든. 네. 싫어하다 정 들었나요? 그게 정 들었다는 것도 뻥이야. 너무 싫어한 게 유명해서. 그래요? 야, 베토벤이 또 장남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또 이 일본 유형들이 또 장남 콤플렉스 같은 거 있거든요. 맞아요. 예, 실제로 장남이기도 했고, 이제 뭐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지만 또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살아남은 동생들이 이제 남동생들이 2명이 있는데, 둘 다 좀 개판이었어요. 좀 한심한 애들이었어. 어떻게 참았대, 형이? 그러니까. 근데 형은 사실 너무나 위대하고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 유명세 이용해서 엉뚱한 짓 하고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하겠죠, 뭐. 그래가지고 막 동생들 엄청 쥐잡듯이 잡고 막 때려주고 그런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동생이 이제 여자까지 잘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제수 씨를 너무 싫어했는데 뭐 그냥 그 기준에 앉혀서 싫어했다고 보기엔 너무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아요. 그냥 뭐 남자 관계도 좀 이상하고 뭐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별건 아니지만 약간 안 좋은 사람이었네. 네, 요즘으로 치면 그냥 아줌마들 갯돈 떼먹는 그냥 그러니까 뭐 철컹철컹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별로니까 사람이 너무 싫어했는데 또 이제 싫어해도 뭐 어쩌겠어요. 결혼했는데 근데 그 꼬라지를 못 보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동생이 좀 일찍 죽었어. 근데 이제 애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카죠. 그 책임감? 그러니까 이 조카를 내가 키워야겠는 거야. 제수 씨는 못 믿을 여자니까 애를 똑바로 키우겠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양육권 분쟁을 해요. 소송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럼 저 여자는 애를 못 키울 여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친엄마한테서 뺏어오려면은. 그러면 얼마나 사실 더러운 꼴을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애가 어렸지만 또 자기 큰아버지랑 엄마랑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를 보고 아무리 자기 엄마가 별로라고 해도 큰아버지가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애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결국엔 뺏어와요, 베토벤이. 그래서 조카를 키우는데 자기라고 뭐 이렇게 애를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성격이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애가 숨 막혔겠다. 너무 숨 막히고 기준도 너무 높고 그리고 이 사람 성적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성적 유형들은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밀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1번 성적 본능이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랑에 대한 기준도 너무 높고 그렇겠다. 이 사람의 뭐 여자도 많고 사실 인기도 많고 잘 나가는 예술가들은 다 여자가 따르잖아요. 근데 왜 장가를 못 갔냐 하면 그냥 너무 기준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승질이 너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신랑감은 아닌데 또 여자는 엔간한 여자는 안 만나. 막 진짜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집에 돈도 많고 이런 여자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다 반대해서 못 가고 그럼 간도라 이러는 거지. 내가 뭐 굽신굽신 거릴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 여자들이랑은 실패를 하다가 이제 조카를 맡게 됐는데 또 조카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지. 그래서 조카가 너무 큰아버지, 그러니까 얘도 알겠지. 큰아버지가 자기 사랑하고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려는 건 알지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 조카가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 시도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무 베토벤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건강이 확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그래서 조카가 입대를, 그러니까 도망가. 그냥 전쟁 나가겠다고 차라리. 세상에,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군대보다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섭죠. 그렇겠다. 네,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제수 씨를 싫어하니까 사실 좋아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제 썰까지 있었을 정도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전혀 근거는 없고 그냥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네요. 열정이 지나친 사람이었던 거죠. 기준도 높고 열정도 지나치고 앞뒤 안 재고. 그리고 음악도 그런 느낌이겠네요. 약간 완벽하게 뭔가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러는 스타일. 맞아요. 사실 이게 1번 유형 음악가들은 다 음악이
아주 그러니까 1번의 그 특성이 뭐냐고 한다면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나요. 그리고 정말 의지가 느껴지는 음악이고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흘러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파격적으로 벌려놨는데 뭐 완성도는 살짝 떨어져 이런 거 없어. 한 곡 한 곡이 다 너무나 구조적으로 꽉 짜여 있고 숨 막힐 정도로. 근데 그래도 베토벤은 그 와중에도 이제 성적 본능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럼에도 감정이 풍부하고 좀 대중의 마음을 일반인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사실 최고인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우리한테도 왜 인간적이잖아요. 베토벤 보면 완벽한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어떤 면으로는 사실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좌충우돌하고 그런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어. 그게 다 음악에 녹아들어 있어요. 근데 정말 인간적인 면이 잘 느껴지지 않는 진짜 완벽주의자 성인 같은 사람의 1번 유형의 음악은 요 다음에 나와요. 그래요? 누굴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진다. 네. 또 다른 한 명의 이제 1번 유형 이제 음악가 얘기를 해보자면, 브람스라고 아세요? 알죠. 네, 브람스도 유명한 사람이죠. 네. 브람스는 한 베토벤보다는 50년 정도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 60년 뒤에 태어났네요. 63년 뒤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시대가 조금 달라져서, 네. 베토벤이 이제 고전주의를 완성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때는 이미 그 다음에 낭만주의. 뭐냐면은, 낭만주의부터는 어떤 고전주의는 정말 형식상으로 이제 균형과 조화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클래식 오브 클래식. 네. 고전이 클래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낭만주의부터는 조금 더 개인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개성을 중시한 좀 형식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뭐 고전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교향곡 이런 거 있잖아요. 교향곡은 네. 딱 형식이 있거든요. 4악장이나 뭐 5악장이나 뭐 첫 곡은 빠르고 이제 두 번째 악장은 좀 느리고 뭐 이런 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승전결을 완전하게 갖춘 장편 소설 같은 느낌이고 교향곡은 사실 들으면은 거의 1시간 1시간이 뭐야 1시간도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소곡들이나 이런 자유로운 형식들도 나오고 그게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 이제 후기에 가면은 네. 이때 이제 브람스 때는 후기인데 그때는 이제 슬슬 현대 음악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음악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현대 음악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 왜냐면 좀 듣기 싫은 음악이 많이 나와요. 불협이 중간중간 나오죠. 맞아요. 이제 불협화음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조화롭다라고 느끼는 그 음의 조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화음인데 이제 현대 쪽으로 가면 미술도 그렇잖아요. 미술도 현대 미술 전까지는 그냥 잘 몰라도 누가 봐도 예쁘고 뭐 그린지 알겠고 뭔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대체 뭔가. 맞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깨트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슬슬 그런 조짐이 보일 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절대 그런 물결을 휩쓸리지 않고 네. 완고하게 조화는 조화하고 화음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자체는 이제 낭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감성을 표현하고 자기 스토리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미 낭만주의지만 완벽한 고전주의의 형식 안에 이 낭만주의의 내용을 담은 사람이고 브람스가 그리고 브람스는 그 베토벤과 같이 1번 유형이지만 네. 베토벤이 성적 유형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 자기 보존 유형으로 추정을 하고요. 베토벤이 성적 사회적 유형이었다면 이 사람은 자기 보존 성적 유형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부분은 좀 낮았던 사람이고 뭐 약간 사람 여럿 만나고 뭐 내가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명예라던가 뭐 인맥이라던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오로지 그냥 내 한 몸을 바르게 하는데 와, 1번 중에 1번 1번 중에 1번 네. 그래서 이 브람스 음악은 그래도 베토벤은 굉장히 좀 그래도 화려하기도 하고 네. 좀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닿는다고. 네. 근데 브람스 음악은 굉장히 절제되고 되게 금욕적이에요. 음악 신기하다. 자체가. 낭만주의인데. 네. 와.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네. 사람의 그 생애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슈만이라고 아세요? 슈만이라는 네. 작곡가도 슈만은 조금 있다가 2번 유형에서 나올 거라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슈만은 부부 이제 뮤지션으로 유명해요. 슈만이 그 남편은 로베르트 슈만이고 여자는 클라라 슈만. 클라라 슈만 유명해요. 네. 이게 이 사람들은 둘이 이제 그런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슈만은 2번 유형에다가 넣었는데 실제로 슈만이 2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되게 유명한 음악가 부부였고 클라라 슈만은 어떤 걸로 요즘에 많이 나오냐 하면은 네. 사실은 클라라 슈만이 결혼할 적에는 이 사람이 훨씬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피아니스트였는데 클라라 슈만은 피아노를 정말 굉장히 잘 치고 너무 뛰어난 음악가고 아버지도 뛰어난 음악가고 이래서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그 음악가였는데 네, 로베르트 슈만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로베르트 슈만이 더 그냥 무명의 작곡가였대요. 나이도 네. 훨씬 많아. 클라라 슈만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절대 안 된다고 너 뭔데 논팽이 그러고 막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갖고 막 진짜 소송까지 해가지고 약간 미성년자 유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서 소송까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 둘은 인꼬 부부로 너무 이제 유명한 인꼬 부부로 살았고 근데 이제 클라라 슈만이 그러고 나서는 사실 로베르트 슈만이 이제 작곡가로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슈만 하면은 그 사람이지 클라라 맞아요. 슈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했다 이거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전근대 시대에는 여성들이 많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재능을.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뭐 어쨌든 간에 정말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였으니까 남편은 무명 작곡가였지만 남편의 음악을 작품을 계속해서 연주하고 남편 내조하고 네. 이제 뒷바라지하고 알리고 이러는데 이제 너무 이제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 애들도 나왔으면 또 여자가 다 키워야 되고 그쵸.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클라라 슈만이 너무 이제 묻혔다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슈만 부부가 브람스가 이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작곡가였던 시절에 이제 이 사람을 알아보고 네. 브람스의 이제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브람스는 딱 봐도 막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완벽주의적인 사람이고 막 사람들이랑 많이 사귀고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 하여튼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가를 사람들이 많이 몰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슈만 부부가 딱 보고 이 사람 될 법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알리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친분을 되게 쌓았던 사람이에요. 슈만 부부가 이제 훨씬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근데 이게 로베르트 슈만이 되게 그 좀 정신 이상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양극성 성격 장애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애처가에 뭐 인품도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냥 그 병이 온 거지. 네네. 그래갖고 자살 시도하고 말년에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좀 정상이 아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간병을 하면서 이제 클라라 슈만이 완전히 그런 음악적인 커리어도 끊기고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브람스가 이제 스승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슈만 부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스승의 그 아내인 클라라 슈만을 사모하게 된 거야. 브람스가. 그런데 어쨌든 뭐 결국에는 이제 로베르트 슈만 좀 일찍 죽었어요. 네.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클라라 슈만 사실 혼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라 슈만도 되게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남편 죽었으니까 뭐 받아들여줘도 되는 건데 선을 딱 그었대요. 그러니까 브람스가 그래서 브람스는 죽을 때까지 그 여자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네, 결혼도 안 하고 나이 차도 꽤 친다 그랬잖아요. 네, 한 열 몇 살 차이예요. 열 몇 살 차이인데 왜냐하면 이제 클라라도 워낙에 그 로베르트 슈만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나이 차가 낮죠. 열 몇 살 낮다고는 하지만 근데 뭐 그러면은 그랬지. 평생 결혼도 안 해. 다른 여자를 결혼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 와. 아무 스캔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야 영화화되기 진짜 어려운 인물이네요. 네. 일편단심으로 그냥 그 여자를
계속 그냥 지켜보고 도와주고 죽을 때까지 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브람스가 활동하던 시절에가 이제 그 현대 음악의 전조가 있었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브람스는 이제 그런 거는 절대 취급 안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보수적인 사람이고, 근데 저쪽에서 그 파격을 이끈 그 사람이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그너도 유명하죠. 바그너 들어보셨을 건데, 바그너는 8번이에요. 원래 8번이 파괴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방송 여기서 몇 번 했는데, 거기서 그 리더십 얘기하면서 1번과 8번 리더십이 세상이 좀 바뀔 때 충돌하는 경우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원이랑 이성계가 그 조선 왕조를 세울 때 거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뭐 이성계랑 최영 장군 싸우고 이성계 8번에 최영 1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몽주랑 이방원이랑 싸우고 이방원이 8번이고 정몽주가 1번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8번은 이제 세상을 깨트리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 이거고, 1번은 좀 세상이 이미 망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도 그래도 나는 명분을 지킨다. 좀 1번은 원래 지키는 쪽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1번이 반드시 보수적이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1번은 명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혁명적인, 나 자신보다도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고, 사실 또 정도전은 1번이었지. 정도전이 이제 이성계 이방원을 도와서 이제 그 조선 왕조의 그런 사상적인 틀을 다지고, 그러고 나서 이방원한테 또 숙청되고. 진짜. 그래서 1번, 8번 굉장히 그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람스가 1번 유형으로서 그런 보수적이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이런 파였다면, 이제 바그너는 새로운 거 다 부셔. 새로운 걸 시도해볼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브람스파랑 바그너파가 굉장히 대립을 했어요. 이념적인 대립인 거지. 음악 사조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또 바그너는 또 여자 만나고 싶은 여자 다 만나, 또 스캔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사실은 브람스랑 바그너는 서로 그래도 존중을 했대요. 왜냐면 대단한 사람들인 건 사실이고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만나진 않고. 잘 물론 사이가 좋진 않아.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추종자들끼리 미친 듯이 싸우죠. 이제 이들은 굳이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좀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바그너가 여자 문제가 진짜 복잡했는데 브람스가 그게 좀 자기가 뭐 욕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바그너의 스캔들에 관련된 거를 브람스랑 친한 사람이 뭐 폭로하고, 근데 그걸 브람스가 좀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게 싫었겠지, 브람스는. 그것도 싫었겠지. 그러니까 바그너가 너무 이제 열받아가지고, 지는 고자라고, 저 새끼 고자라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평생 한 여자, 다 유명한 사실이니까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다른 여자 만나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바그너가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 뭘 지키려고 지는 저렇게, 너 고자니? 막 이러면서 괜히 왜 나한테 그러니?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는데 왜 그러니? 이러면 지가 못하니까. 약간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엄청 싸웠대요. 그래도 역시 싸우는 이슈는 참. 그쵸. 그래도 고자라고 욕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진짜. 클래식 작곡가 이렇게 풀어가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실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막 그렇게 욕먹어 이제 브람스는 저런 품이 없는 이러면서 이제 대거리는 못하고 차마 대거리 할 수준도 안 되니까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이 브람스는 그래서 교향곡을 한 4곡인가? 교향곡을 얼마 작곡을 많이 안 했어요. 40 넘어서 첫 교향곡을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지. 완벽주의자니까. 그래서 브람스는 사실 그 음악을 들어보면 좀 쉽지 않아요. 약간 왜 소주가 단 걸 알아야 인생을 안다 뭐 이런 것처럼 브람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브람스 좋다는 거 알지. 그래서 혹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그 원래 책이거든요. 소설책이고 그게 드라마가 된 건 아닌데 원래 소설이 좀 유명한 그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사람, 그 프랑스 사람 소설이 있는데 이제 같은 제목으로 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드라마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건 성립이 된다는 거야.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 이런 건 성립이 안 돼. 모차르트 누가 안 좋아하냐고. 다 좋아하지. 누구나 들어도 좋은 게 모차르트인데, 브람스 좋아하니? 이거는 약간 굉장히 취향의 그 잣대가 되는 거죠. 너 브람스 좋아하면 나랑 통해. 이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선곡을 뭘 해야지 되나 너무 고민을 했는데 네. 브람스 음악 중에도 뭐 그냥 좀 쉽게 들리는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찾아보니까 또 브람스가 뭐 작곡한 건 아니고 뭐 편곡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람스 작곡한 음악 중에 일단 다 길고 네. 길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꼰대야. TMI야. 맞아요. 잘 들으면은 저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그나마 좀 말랑말랑하고 덜 긴 애로 그래도 10분이 넘지만 네. 좋습니다. 데려와 보았어요. 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겨워서 다들 끊으실까봐 2번부터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짧고 네. 굉장히 쉬운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넘어가시면 되니까 끊지 마시고 브람스 네. 좋아할 수 있는지 한번 다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브람스는 내가 음악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름만 알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약간 네. 지금 들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내가 브람스의 음악을 언제 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나? 진지해. 낯설다. 그냥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들은 진지해서. 근데 이제 뭐 유튜브에서 브람스 치면은 브람스 무슨 헝가리 무곡인가? 네네. 근데 그거는 브람스가 작곡한 게 아니더라고. 그 민속 음악을 좀 그냥 채집해서 자기가 편집한 거지. 어쩐지 잘 들리더라. 그러네. 네, 브람스 이렇게 쳐서 교향곡 중에 그래도 들을 만한 것들이 되게 보통 위에 떠 있거든요. 네네. 인기 많으니까 그런 거부터 들어보시면은.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독일 클래식 음악가의 그 계보로서 네. 3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흐, 베토벤, 브람스예요. 그래서 뭐 어떤 되게 유명한 지휘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명이 다 뭔가 뭐 작곡가 얼마나 많아요. 클래식 작곡가가. 근데 뭔가 정말 완벽하고 정말 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음악 세계를 남긴 작곡가다. 이렇게 해서 3B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토벤의 거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브람스가.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흐까지 셋 다 1번 유형으로 추정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바흐는 지금 5번에다 넣기는 했어요. 어떤 5번적인 면모도 있어, 그 음악에. 그리고 제가 5번인데 제가 바흐 최애거든요. 네, 그래서 5번으로 넣었지만 바흐도 인간은 1번 유형이었다고 제가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셋 다 1번이라는 게 확실히 뭔가 바흐랑 베토벤이랑 브람스가 이어지는 라인이 뭔가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셋을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완벽주의자들인 그쵸. 거죠. 자기의 어떤 원칙을 정립하는데도 그렇죠. 굉장한 애를 썼을 거고 그걸 지켜나가면서 그걸 다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흐 음악이 일본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저는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전혀 베토벤은 1번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네. 베토벤이 정말 1번 중에 가장 그냥 매력적인. 그러면은 1번은 기준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본질이죠, 1번에. 이해가 되네요. 정도전이 1번이었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되고 이방호는 사실은 기준을 외쳤다기보다는 그걸 실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 힘으로. 좀 더 이해가 돼요. 그 교향곡은 너무 길고 너무 좀 지루해가지고 도저히 들 수가 없어. 진짜. 처음엔 조금 짧은 걸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나으니까. 클래식도 쉽게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브람스는 정말 클래식 입문하고 한창 있어야지 이제 브람스지. 유명은 하지만 이 사람으로 입문하진 않죠. 음악이 중간중간에 약간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있긴 있는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집중해서 다 들어. 약간 네네. 집중해야 되는 음악이에요. 그렇구나. 귀찮게 싫어. 네. 중요한 말 할 때 속삭여가지고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군요. 되게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진짜 따분해서 다 사람 자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 같은 그런 딱 이해갔어요. 음악이에요. 이렇게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 들어봤고요.
이제 어려운 1번 유형 지나서 네.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유형의 그 이제 작곡자로 제가 뽑은 사람이 이제 브람스 편에서 이야기했던 슈만이에요. 슈만은 왜 2번 유형으로 넣었냐면 이 사람이 2번 유형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일단 인꼬 부부의 대명사기도 했고 네. 2번 유형이라 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가슴 중심 유형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슴 중심 유형들이 우리 더덕님도 네. 가슴 중심 유형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죠. 그런 맞아요. 관계적인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2번 유형은 그 중에서 내가 남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줌으로써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라 네. 그냥 사람 좋아하고 좀 정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참견하게 좋아한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 상냥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대명사죠.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인꼬 부부의 대명사인 슈만을 넣은 것도 있고 슈만은 확실히 가슴형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감정 중심 유형이었던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제 작품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일단 이제 전형적인 낭만주의, 네. 아까 얘기한 낭만주의의 기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2번 유형으로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람스 편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좀 알려지지 않은 후배 음악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배 음악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알리는데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챙겼네요. 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번 유형으로 제가 넣은 것도 있고 이 사람 그리고 실제로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평론가로도 활동을 했고 음악도 보면은 시적이라는 게 정말 시적인 예, 이 사람이 실제로 그냥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쪽으로 감각이 있었구나 문학적인 감각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 네.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슈베르트 이제 죽고 나서 브람스나 쇼팽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한 걸로 유명한데 그중에 이제 쇼팽하고의 일화가 또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 쇼팽은 4번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4번 유형 예술가고 근데 쇼팽은 이따가 4번에서 나올 건데 네. 쇼팽이 이제 처음 이제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쇼팽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개인적이고 수줍은 그런 예술가의 전형 같은 사람이라서 막 자기를 알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금방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슈만이 딱 알아본 거야. 이 사람 재능이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막 이제 쇼팽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알렸대요. 네. 그랬더니 쇼팽이 오히려 싫어했다고. 나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좋은데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약간 나 바보된 기분이다 이러면서 까칠하게 또 굴었대요 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슈만 2번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2번이랑 4번이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4번들도 좀 그렇긴 해요. 그래도 잘해주려고 한 건데 뭐 그거 갖고 또 까칠하게 구냐 싶기도 하지만 그냥 뭔가 너무 2번들이 좀 너무 들이대고 너무 과장하고 호들갑 떨고 이러니까 4번은 그게 약간 자기의 본질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청중 앞에 세워서 박수 받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예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2번들이 조금 그런 오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3번만 해도 잘 안 그러거든요. 눈치가 있어 3번들은. 여기 3번이니까 아시잖아요. 3번인 것도 있는데 제가 날개를 4번을 크게 쓰다 보니까 그 느낌 나를 막 그렇게 하면 전 너무 싫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본인은 근데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또 서운해하면 되게 서운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2번이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슈만을 제가 2번 유형 작곡가로 골라봤고 그 음악은 제가 슈만 음악 중에서 트로이 메라이라고 제일 유명한 음악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어린이 정경 13곡이라는 그러니까 어린이 정경이라고 정말 그 순수한 동심의 세계, 어린 시절의 그 세계를 표현한 그런 짧은 곡들을 13곡을 모아서 이제 이때만 해도 낭만주의 시대라 이제 좀 그런 자유로운 소곡의 그런 형태의 음악들이 많은데 이래서 대중이 듣기 쉬워졌겠다. 그럼요. 네.
그래서 트로이 메라이는 특히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곡인데 트로이 메라이는 피아노 배우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쳐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로이 메라이가 쉬워요, 치기가. 음표가 몇 개 없어. 근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곡이에요. 사실. 살리기가. 너무너무. 네네. 이게 차라리 음표가 막 많아버리면 그냥 그거를 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트로이 메라이는 진짜 좀 조용히 들어보라고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어차피 네. 2분 몇 초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와 진짜 느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거를 선곡을 하려고 여러 가지 클래식은 버전이 여러 가지라 여러 가지를 들어보는데 네. 뭐 제가 사실 막기라 다 잘 치지 뭐가 잘 치고 뭐가 어쩌지 잘 모르는데 트로이 메라이는 딱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백이 많다 보니까 이거 정말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가슴을 울리는 연주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쳤구나 그냥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호로비츠 아시죠? 호로비츠 네. 되게 위대한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트로이 메라이 친 게 약간 레전드로 남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음원으로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옛날 사람이라 있긴 있는데 뭐 음질도 안 좋고 근데 하여튼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제일 좀 괜찮은 걸로 골라봤는데 이 서정의 세계에 한번 푹 빠져 보시기를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게 뭔지 너무 하다가지고 그쵸. 이게 행간이 있는데 이거 박자를 딱딱 맞추면 이 감이 안 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의 밀고 땡기는 이게 진수네요. 그쵸. 네네. 이게 뭐 얼마나 진짜 건반을 세게 누르고 좀 덜 누르냐 이것도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그쵸. 이게 신기한 곡이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2분 몇 초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3분 3초네요. 정정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번 유형의 또 다른 이제 작곡가로 제가 이제 선정한 게 맨델스존이에요. 네. 맨델스존도 딱 정말 슈만이랑 거의 같은 시기예요. 둘이 이제 1살 차이고 맨델스존은 진짜 모든 걸 가진 금수저 중에 금수저 뮤지션으로 유명한데 진짜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음악가들도 뭐, 음악이랑 전혀 상관없는 집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음악하는 집에 태어났어도 되게 가난했거나, 뭐 부모가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고생한 사람들도 많은데, 네.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재능도 너무 뛰어나고 인정받고 심지어 이제 집안에서 그래서 얘를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해줬대. 뭐야? 그러니까 진짜 금수저네. 심지어 잘생겼고 성격 좋고 결혼했는데 금슬도 좋고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네요. 근데 어떻게 예술을 하지? 그 빈틈 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맨델스존 음악은 약간 사람들이 되게 듣기는 좋은데 그 뭔가 깊이? 그렇죠. 깊이 뭔가 진짜 그런 슬픔이라던가 소울이 안 담겨 있구나. 무슨 정말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의지라든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냥 환경 자체가. 그러네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딱 하나를 못 가졌어. 장수. 모든 걸 가졌는데 40도 안 돼갖고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그냥 이때는 사실은 전염병 걸리면은 죽기도 많이 죽었으니까 막 골골 약골도 아니었는데 그냥 전염병 걸려가지고 38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수 빼고 모든 걸 다 가진 금수저라고 하는데 너무 아깝다. 그렇죠, 너무 아깝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오래 살았으면 조금 더 뭐 깊이 있는 음악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근데 딱 그냥 듣기는 정말 달달하고 좋은 그런 음악들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제가 2번으로 선정한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작곡자뿐 아니라 연주자나 지휘자로도 유명했는데, 이 사람도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동료, 후배, 그 음악가들을 알리고,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바흐를 널리 알린, 바흐가 진짜 거의 음악의 아버지지만, 네. 생각보다 이때만 해도 대중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작곡자였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당연히 이제 레전드인데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바흐가 또 이보다 좀 바흐가 이제 바로크라고 그 르네상스 끝나고 네. 사실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이 시작될 때의 이제 음악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악의 아버지지. 네. 근데 이제 바흐는 사실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나올 거지만 이 사람이 작곡은 엄청 많이 해놨는데 막 그런 악보가 요즘같이 무슨 디지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보들이 많이 유실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걸 계속 연주해서 알리고 요때가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사실은 클래식이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옛날 음악이고 고전 음악인데 이때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금의 대중음악처럼 그렇죠. 그냥 이 시대의 음악인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음악을 연주하는 거는 별로 유행이 아니었는데 낭만주의 때부터 이제 이렇게 더 이제 몇십 년, 한 100년 전에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다시 발굴해서 그때는 왜냐하면 녹음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연주해야지만 알려지는 거잖아요, 다시. 근데 그런 게 유행이기도 했는데 이거를 맨델스존이 굉장히 열심히 한. 그래서 뭐 핸델,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뭐 이미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대중들한테까지 알려지도록 그거를 다 발굴해서 자기가 연주하고 이렇게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남을 도와주는 2번 유형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그러네요. 네. 덕후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알지 않고 또 다 이제 네. 남들한테 알리는. 그리고 맨델스존 그래서 음악으로 제가 선정을 해본 거는 이 가장 이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2번 유형은 역시 또 사랑의 번호기 때문에 네. 결혼행진곡. 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듣는 그 유명한 결혼행진곡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입장할 때 말고 퇴장할 때 주로 쓰는 신난다 모두 축복하다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두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네. 그 곡을 이제 맨델스존이 작곡을 한 건데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이제 오페라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곡이래요. 그래서 결혼행진곡을 이거 우리가 모두 알지만 사실 끝까지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만 알지. 따다다단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네. 그거 한번 끝까지 진짜 못 들어봤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3번 유형 우리 또 더덕님이 3번 유형이시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3번 유형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2번 유형과 같은 감정 중심 유형, 가슴형이라고 하고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지만 3번 유형은 2번처럼 이제 직접적인 어떤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역할이죠. 뭔가 객관적인 성취를 해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거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성취 지향적이고 좀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머리형이거나 장형 이제 행동파인 장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감정형처럼 잘 못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내가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3번 유형인데 그래서 3번 유형들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보면은 일단 감성적이기는 해요. 감정 중심 유형이라 확실히 감정적인 코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대중들의 감정을 딱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대중적이죠. 3번은 대중적이에요. 3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적인 거예요. 대중의 니즈를 알고 거기에 맞추는구나. 그렇죠. 3번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3번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를 느끼느냐 보다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받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나를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장착된 거죠? 나도 모르게 장착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상장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상장을 받을지 그 코드를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렇죠. 또 5번들은 그거랑은 되게 거리가 멀어.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잘하긴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거든. 아니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취지에 맞는 거를 하는 애한테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상하네. 사람들이 그걸 귀신같이 잘 읽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욕심 많은 건 사실인데 욕심 없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3번들은 어쨌든 목표가 있으면 저거를 어떻게 해야지 먹히나 봐서 성취를 하고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반항하느라고 그냥 그걸 쭉 살렸으면 길을 편하게 했을 텐데 반항하느라고 난 성취주의 아니야 이러느라고. 4번 날개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네. 3번으로 오세요 제가.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될 걸 굳이 말. 그러니까. 그리고 3번 유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자기 능력을 그게 이제 3번의 미덕인 성실이라고도 하는데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을 끝까지 써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는데 대충 하지 아유 귀찮다 굳이 그건 안 돼. 맞아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 꼴을 못 봐요. 너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러면서 갈군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3번 유형이라서 3번 유형으로 제가 이제 또 2명의 작곡가를 선정을 해봤는데 둘 다 또 시대도 좀 비슷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핸델이랑 비발디인데요. 둘 다 또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네, 유명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그 고전주의, 낭만주의보다 조금 앞에 바로크, 그러니까 클래식이 시작될 때예요. 네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끝나고 이제 그래서 이때만 해도 핸델이랑 비발디 때만 해도 일단 음악가들은 그냥 옛날처럼 궁정 소속이든지 교회 소속이든지 교회 음악 감독이든지 이런 소속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이때 이제 바로크 후기 때 이제 새로 그 개인적인 내가 음악가라서 음악을 한다. 내가 무슨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였고 그거의 선구자들이었어요. 핸델이랑 비발디가. 근데 저는 이게 사조를 지금 다시 보여주시니까 신기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바흐랑 핸델은 한 묶음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크라고 느낌이 있는데 비발디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 왜냐하면 음악이 약간 화려하다고 느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그거와 따로 떨어뜨려 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발디는 사실은 바흐 핸델보다 살짝 앞이에요. 그래봤자 살짝 앞이기는 한데. 진짜요? 그리고 바흐랑 핸델이 워낙 묶이고 바흐랑 핸델이 심지어 동갑이에요. 그들은 또 동갑이다 보니까 더 묶이는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비발디는 그거보다 살짝 앞인데 사실상 같은 시대라고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왜 비발디 음악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바로크 후기면은 조금 약간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약간 되게 옛날 음악 같은 느낌이 왜 바흐랑 핸델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 많고 근데 비발디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네. 비발디 사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완전 이거는 너무 현대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그 시대에 했던 사람이에요. 비발디가. 놀랍다. 그래서 둘이 사실은 좀 비슷해요. 근데 핸델은 이제 바흐랑 엮어서 얘기하면 바흐도 나중에 나오지만 바흐는 그 당시에는 왜 안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바흐는 그 1번 유형으로 수정되는데 그냥 평생 교회 음악 감독 이 시대는 그게 보통이었으니까 음악 하려면 그냥 그 음악 감독으로 처박혀서 몇십 년 동안 근속 근면성실. 완전 근속. 그러니까 나는 내 음악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음악 감독하고 나 혼자 열심히 작곡하고 그거를 막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나만 작곡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작품이 나왔지만 그게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근데 핸델은 이거랑 완전 반대예요. 핸델은 일단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지금 원래는 이제 궁정 소속 음악가로 시작을 했는데 독일에서 근데 답답하고 내 자유로운 이 음악 세계를 펼치기에는 지금 세상도 바뀌고 있는데 너무 좁다 이래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이 아무래도 대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진보적인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으로 귀화를 하는데 귀화를 할 뿐더러 이 사람은 정말 평생 전 유럽 순회 공연 요즘으로 따지면 스타 음악가죠. 그러네. 그래서 음악을 막 이제 대중적인 음악 그리고 사실 음악도 핸델이랑 바흐랑 이렇게 두고 보면 바흐는 유명하긴 하지만 음악들이 엄청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바흐 덕후가 많긴 하지만 좀 지루한 면이 있거든요. 반복적이고. 그쵸. 근데 핸델 음악 들어보면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되면은 여기저기서 나온 노래들이 다 핸델 노래예요. 음악 자체도 되게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돈 벌어야지.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막 자기 악단 꾸려가지고 전 유럽 순회 공연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다 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다 받아주고 경쟁 다 하고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지금 보면 대단한 막 고전 음악이고 막 이러지만 이때야말로 정말 지금의 대중음악이랑 똑같은 거였어가지고
지금 뭐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고 뭐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막 악단을 꾸려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막 가수들 인기 있는 가수들 몰래 빼가고 막 뭔가 더러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다 정면 돌파하고 다 맞서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파산도 하고 뭐 만장한 사람이네요. 병나서 누워 있기도 하고 평생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렇다고 막 여자랑 연문이 엄청 많았었던 거 아닌데 그냥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 그거에 그냥 생각이 없었구나. 그냥 나는 오로지 음악으로 성공 이것만 오로지 성공에만 꽂혀 있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굉장히 다작하고. 뭐 이때만 해도 이게 완전 대중음악가였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고전주의, 낭만주의로 오면서 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예술가가 진짜 예술가가 되는 거야, 음악가가.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작곡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 평생 남을 거고 내 거거든.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크 후기만 해도 그냥 원래 공장처럼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의 대중음악처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곡을 좀 쉽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도 그 다카포라는 형식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후크송이야. 같은 계속 반복하는 거. 할렐루야처럼. 근데 그런 거를 하면은 뭐 또 작곡가들끼리는 바흐는 그런 식으로 작곡 안 하거든요. 바흐는 남이 알아주던 말던 계속 새로운 거 해보고 완성도 있는 거 해보고 어려운 거 해보고 이랬던 사람이고 핸델은 아니 반복해서 작곡하면 나도 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솔직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복잡한 거 뭐 필요해요. 그냥 귀에 딱 꽂히는 거 계속 나오면 좋잖아. 어쩜 이렇게 달라? 너무 다르죠. 근데 너무 똑같이 묶어 그걸. 그러니까. 근데 같은 시대고 사실 뭐 다른 스타일로 정립을 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약간 뭐 핸델 보면은. 너무 다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곡도 되게 빨리 쓰고 약간 표절, 자기 표절 뭐 이런 걸로 유명하기도 한데 자기 곡 자기가 복제하고 근데 뭐 요즘이랑 같은 그 뒤에 막 고전주의, 낭만주의랑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이때 지금 오히려 대중음악가들 생각해보면 솔직히 자가복제 얼마나 많아요. 그쵸. 요즘 이 작곡가 먹힌다 하면 그 빨리빨리 쏟아내야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걸 계속 두고두고 듣는 시대가 아니었거든. 뭐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리고 뭐 비발디도 비슷해요. 비발디도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사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제였어요. 더군다나 이탈리아야 이분은. 네, 왜냐면 또 이때는 또 사제가 또 요즘 사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출세하려면은 엔간하면 그냥 사제하는 게 해야지. 제일 나았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비발디도 얘라고 하면 이분도 네. 음악은 하고 싶은데 그냥 사제로 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 들어가서. 근데 또 이분도 되게 3번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활동하고 이런 것들도 핸델이랑 다 비슷했어요. 전 유럽 순회 공연하면서 부와 명예, 다작, 대중성 이런 코드 자체가 똑같기도 한데 사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사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미사를 이제 집전을 해야지 되는데 이분은 나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너무 음악하고 싶었는데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기는 해. 근데 그래도 막 이런 거를 성실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대충 하고 막 뺀질거리고 막 이러니까 막 아프다고 미사 직접 못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거기 책임자가 근데 워낙에 이제 재능이 뛰어나니까 그냥 빼줬대요. 그냥 너는 그냥 작곡이나 해라. 약간 해고인데 땡큐 해고. 그렇게 해방시켜준 거지. 그래서 뭐 그냥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게 음악 학교를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있었던 음악 학교인데 이 사람이 교장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음악 학교가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사업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핸델이랑 비발디는 너무나 지금도 듣기 좋은 대중적인 곡들을 작곡하면서 당시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파란만장하게 살았다라는 3번이에요. 대단한 사람. 3번들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부와 명예를 못 드려서. 가져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모든 게 정리됐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핸델이랑 비발디 곡으로 제가 이제 선곡을 해온 거는 유명한 곡들이 많긴 하지만 핸델 곡은 그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뭐
성악곡이에요. 성악곡인데 들으면 당연히 아실 거고 네.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삽입이 되었고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파리넬리라는 그 카스트라토라고 네. 아세요? 그 남자 네. 보컬인데 거세에서 옛날에는 여성이 사회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 목소리를 하게끔 하려고 그걸 주제로 한 그 영화 주제가이기도 하고 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오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오페라에 이 곡을 삽입했던 건가 봐요? 아니에요. 이때 오페라가 생겼어요. 이때 그래요? 오페라가 생겼어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다 종교 음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바로크 때 생겨난 그러니까 이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클래식이 확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겨난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오페라죠. 그럼 굉장히 초창기 오페라겠구나. 초창기 오페라예요. 맞아요. 오페라 삽입곡, 오페라 리날도 삽입곡. 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종교 음악 외에 다른 장르의 음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오페라, 뭐 합창곡, 기악곡. 뭐냐면 예전에는 기악곡이 따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찬양하는 음악인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요때 들어서 그냥 이거 빼고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 빼고 그냥 기악만 가지고 연주하는 곡들이 이제 바로 그때 정립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전주의에서 이제 확립이 완전 된 거고. 이런 노래도 들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3번 음악은 들으면은 가슴형 느낌은 나요. 이거 사람 눈물 싹 빼게 하는 그런 게 있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감성형의 그 느낌이란 이 테두리 안에서 확실히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이 인기가 진짜 많은 게 감정적이긴 한데 덜 부담스럽죠. 또 4번은 너무 감정 이러니까 울림은 있지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아서 공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2번도 좀 그런 느낌인데 3번은 약간 시크한 듯 무심하게 빠지기 뭐 이런 거 적당해. 울어도 적당히 울고. 그러네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 음악이 가지는 그 느낌이 이해가 되네요. 적당하다는 느낌이 적당해요. 3번은 감정적이지만 적당하다. 다듬어진 느낌. 한번 걸렀다 이런 느낌. 자기 검열을 하는군요.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정말 그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발디 음악으로 비발디의 음악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봄 1악장. 이것도 뭐 그냥 딱 들으면 귀에 딱 꽂히는 멜로디입니다.